힘들다 이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좀 전에 그 고용 플러스 복지는 서울시 아마 고용복지센터에서 아마 전부 다 실시하고 있을 겁니다.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사무실이 있는 곳에 사회복지 공무원도 배치되어서 지금 실업자 구직하러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사회복지급여도 같이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상담 관련해서요. 저는 금융상담이 지금 이제 각 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인력만으로 어렵다고 하는데 혹시 자원봉사 센터를 통해서 지금 금융업에 종사하시다가 퇴직하신 분들도 많은데 자원봉사를 좀 모집을 하셔가지고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노원의 기초연금 관련해서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취약계층이신 분들이 대부분 근로계약서를 안 쓰시고 그냥 언제부터 일하세요 하시면 바로 일을 하시더라고요. 경비 노동자들도 저희가 상시근로소득을 잡거든요. 그런데 3개월 이상인 경우에 상시근로소득으로 잡고요. 일용근로소득자는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용근로소득으로 소득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기초연금이 100이든 200이든 300이든 소득이 저희가 통보가 와도 기초연금 소득으로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경비노동자인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도 계속해서 1년, 2년 계속 가시는데 가급적이면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65세 어르신들은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그 소득은 소득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제가 진짜 몇 년 전에 2년 전인가 통합관리팀에서 할 때는 6개월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이제 지침을 샅샅이 뒤져보니까 3개월로 줄었더라고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취약계층 중에서도 또 실직가구 또 질병자들을 이렇게 항상 접해보고 그 사람들이 이제 찾아 나서기도 사실은 합니다. 이제 저희 부에서 어느 동에서 청장년 1인 가구가 부산에서 이제 변사체로 발견된 경우가 많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느 동에서 청장년 1인 가구 30대에서 60대 사이의 1인 가구들을 한번 전수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거의 집에 계시는 분들 찾아가서 수급자 신청을 하세요 하시니까 그분들 그러더라고요. 아직 그런 복지제도에 대한 정보가 모자란 부분도 있지만 아직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서 문을 두드리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발 어떤 때는 저희들이 그랬습니다. 제발 와서 신청 좀 하십시오. 저희가 그런 경우는 의식이 있거나 노동력이 있으신 분들은 직권으로 신청할 수는 없으니까 제발 신청하십시오 라고도 권유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신청하겠다. 아니면 그 중에서도 알코올 중독자들이 많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은 사람들의 관심을 속으로는 받기를 원하지만 겉으로는 사람들이 나를 귀찮게 하면서 피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알코올 중독자들이 이제 수급자인 경우에는 알코올 중독이 있으신 분들은 나 관심 가져줘 하고 매일매일 찾아와서 이제 말을 걸어오거든요. 근데 담당들은 술 먹고 오시는 분들 싫어합니다. 네, 엄청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도 한 사람씩 있잖아요. 인간 대 인간으로 대하면 자기 속마음을 털어놓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한 사람씩 자활의 현장에 저희가 투입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취약계층 경우에 일일 노동이라도 하시는 분들은 진짜 행복한 겁니다. 근데
그거 못 하시는 분들, 그리고 법적인 제도 몰라서 신청 못 하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각 동네마다 서울형 찾동도 실시했고 했으니까 동네마다 이렇게 비정규 노동자 센터가 많이 있게 되면 비정규 노동센터에도 있잖아요. 사회복지 공무원들 퇴직하거나 아니면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자원봉사로 뭐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자원봉사 요청하시면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아마 그런 정도는 아마 각 자치구에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센터 같은 데에서는 이 제도가 있어도 어떻게 정말 제대로 설명할 수 없으니까 일단 동사무소 가보세요 라고도 하지만 일단은 그쪽에 찾아오신 분들은 내가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이 그래요. 그 분야도 자원봉사를 모집하면 할 사람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 모집하고 갑니다. 근데 위기사항에 처해 있을 때 있잖아요. 가장 직접적으로 내가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은 긴급지원 제도입니다. 실직하고 내가 지금 이제 아무것도 다음 달부터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사대보험 가입자들은 실업급여가 나오잖아요. 실업급여가 최대 8개월까지 나오는데 실업급여조차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관공서 문을 좀 두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생계지원, 최소한 생계지원, 의료지원, 이제 주거지원은 뭐 불났을 때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생계지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중환질병에 처해 있을 때는 저희가 의료급여 지원도 최대 300만 원까지 아니면 뭐 그보다 더 많이 나온다 그러면 한 번 연장해서 600만 원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그 노동 현장에서 취약계층들에게 그런 위기에 처해 있을 때는 그런 것 정도는 안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제가 27년 했는데 저도 어렵습니다. 진짜 그래요. 맨날 지침 바뀌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부양무자 제도가 바뀌었다고 하는데 아직 제가 보기에는 실감나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바뀌고 이제 2018년도 10월부터 주거지원에 대해서는 부양무 제도가 없어진다고 하니까 주거지원 대상자는 많이 늘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는 일반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근데 일반 수급자는 사실은 근로능력 없는 가구, 뭐 중증 장애인이거나 65세 이상이거나 아니면 18세 미만 뭐 소녀소녀 가장이거나 이런 가구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반 수급자는 저희가 뭐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일단은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는 무조건 조건부로 저희가 수급자 유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에 수급자가 선정이 되면 그 다음 달부터 그 자활 프로그램에 진행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활 이행을 충실히 잘 하여야 그 생계비를 계속 지원할 수 있고요. 중간에 자활 이행을 하면 생계지원 끊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사라지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 사람들 또 찾아서 다짐받고 이렇게 또 생계지원도 중지해야 되고 생계지원 중지하면 이제 너 죽일 거야 하고 쫓아오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 전에 충분한 상담을 거쳐서 자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좋은데 또 조건부 수급자가 일반 수급자로 되게 질병이 있는 경우가 참 예민합니다. 질병이 있어가지고 근로능력이 있음 없음을 또 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만성적 질병, 요즘에는 의사 선생님들이 고혈압, 당뇨, 약간 만성적 질병이 있거나 하면 근로능력 없음으로 다 끌어주시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옆에서 자꾸 다른 이제 그 민간인 분들이 저 집은 몸 건강한데 수급자 생계비 다 받아요. 이렇게 신고도 많이 들어와요, 저희한테.
저희가 부정수급자 단속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은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하게 되면 무조건 구청에서는 신청 안 받습니다. 동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고요. 저희 팀에서 조사, 소득재산 조사, 부양후자 조사까지 실시하고, 이제 그 다음에는 각 이제 생활보장은 사회복지과, 기초연금은 기초연금 관련과, 장애연금은 장애연금 관련과 이렇게 해서 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처리 기한이 30일이에요. 그런데 부양후자 조사하고 하면 60일 걸리거든요. 근데 60일이 토요일, 일요일 빼고 60일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빼고 30일. 그러니까 한번 신청하면 보통 한 달 반, 빨라야 한 달 반 후에 결정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급자 신청해놓은 게 깜깜무소식이야 그러신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답답해요. 그게 저희가 전산으로 금융조회까지 진행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급한 사람들은 정말 숨 넘어가거든요. 조사 중에 사망하시는 분, 그런 안타까운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로 선정이 되었다 그래서 계속 지원을 해주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1년에 2번 그 사람의 소득재산 변동사항을 항상 조사하고 있습니다. 뭐 취업을 했건 일용직 소득이 있건 간에 전부 다 거기에 따라서 선정 기준에 맞아야만 저희가 선정을 계속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생계 지원 같은 경우에는 보충성 급여여가지고 생계급여 선정 기준 소득이 0원이면 가구원별로 생계급여 지원 기준만큼 생계급여를 지급을 하지만 30만 원이 소득이 기준이 또 70만 원이다 한데 내가 소득이 60만 원 있어 하면 10만 원만 지급하는 보충급여 원칙이 있고요. 그리고 가족부 부양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양가족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있잖아요. 부양가족이 기준이 없어지면 아마 65세 어르신들은 거의 다 수급자가 되어야 될 거예요. 근데 저는 부양후자 조사 기준이 없어지는 거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기초연금을 시행한 지가 2014년부터 기초연금을 시행을 했잖아요. 기초연금은 부부가구를 중심으로 연금을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연금을 20만 원 받고자 어르신들이 본인 재산을 전부 다 아들 명의로 다 돌려놓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3년간은 그 재산을 본인 재산으로 인정을 합니다. 바로 그러니까 증여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매매하는 경우도 있지만 증여하는 경우가 그러니까 딸한테 아들한테 매매 형식으로 매매도 하고 증여도 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 명의로 된 거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3년간은 저희가 증여재산으로 보고 그 자연적 소비분을 감소 뭐 그렇게 계산을 해서 계산 방식으로 또 이제 3년 후에 다시 계산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선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저도 주거급여까지는 부양후자 기준 없애도 세수가 얼마큼 충당될지는 모르겠지만 부양후자 기준을 완전히 없앤다는 거는 우리나라 사람 특성상 도덕적 해이에 많이 빠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까지고 여기 제가 마지막에 복지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을 나열을 해놨거든요. 한부 차상위 계층 선정 기준이 있으니까 이 자료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원하는 데 있으면 제가 조금씩이라도 가서 상담해 줄 수 있습니다.